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대표인 이영환입니다. 전환기 정의라는 거는 체제가 변동을 하는 과정인데, 전환기의 형태는 보통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가장 크게 얘기할 때는 억압적인 체제가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시기, 그러면 그게 독재 체제가 민주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시기이기도 하고, 그럼 독재 체제가 붕괴되거나 소멸되거나 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식민지, 다른 나라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 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는 과정, 광복을 하는 과정, 그 과정도 이제 국가의 탄생에 해당하기 때문에, 탄생이나 또는 국가의 복원이죠. 그 과정도 큰 전환기에 해당이 되고, 또 이제 아시아를 좀 벗어나면은 사실 내전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있고, 전쟁이든 내전이든 그런 아주 사람들이 피를 많이 흘리고 죽고 죽이는 분쟁 상태가 평화기로 이행하게 되는 거, 그 과정도 전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전환기에 과거에 이제 대규모의 인권 침해, 피해, 이런 것들을 다 진상을 드러내고, 가해자는 처벌을 하고 피해자는 배상을 받아야 되고 구제돼야 되니까, 그 과정들이 이제 전환기 정의를 세운다라는 과정인데요. 그런데 가장 거대하게 큰 준비가 필요한 전환기가 북한의 체제 변동, 북한 체제가 무너지거나 소멸되거나 대체가 되거나 그런 기회가 됐을 때가 한반도 차원에서 또는 동북아 차원, 국제적으로 큰 전환기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전환기를 준비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됐죠. 전환기 정의라는 용어는 지극히 생소합니다, 일반인들에게. 법학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이제 국제사회 유행 같은 데서 통용되는 용어이기도 하고, 정치학에서 쓰이기는 용어이기도 하고, 하지만 일반인들의 사실 익숙한 용어는 절대 아닙니다. 7년 전에 단체 이름을 정할 때 그래도 전환기 정의라는 말을 쓰자 했던 거는, 국제사회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어와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이게 좌우 시비도 붙지 않고, 그리고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북한의 체제 변화 얘기를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3학년 때였고, 그게 1999년이었으니까 21년, 22년째가 됐네요. 대학교 3학년 때에 탈북민들이 막 오고 계셨어요. 고난의 인군 시기 지나고 90년대 말에 탈북민들이 한 해에 50분 정도 늘어나서 오게 될 때, 사실 한국 사회가 제도적인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던 시기였다가 하나원이 만들어진 게 99년 7월이었어요. 저도 우연히 학교에 붙은 포스터, 북한인권시민연합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포스터를 보고 자원해서 처음엔 호기심이었었어요. 정말 솔직하게 북한에서 오신 분들 만나고 싶다,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왜냐하면 90년대 후반에는 학교에 있는 북한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또는 강의에서나 도서관에서나 북한의 실제 상황에 대한 내용들은 빈약하기 짝이 없었어요. 탈북민들을 만나서 이제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지적인 호기심, 인간적인 호기심, 그런 것들이었었죠. 그런데 그냥 만나서 이야기 듣고 싶어요 하게 되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자원봉사라는 게 참 좋았었어요. 자원봉사를 하게 되니까 하나원을 갈 수가 있었고요. 또 시민연합에서 하던 자원봉사들하고 섞여서 하나원을 가서 탈북민들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또 주말에는 같이 잠도 자고, 그런 기회가 다시는 없죠. 지금은 없어요. 정부가 워낙 통제를 하고 막아놓고, 그 기회에 이제 들어갈 수 있었는데, 탈북민들을 만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어른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고통, 끔찍한 일을 겪고 오신 분들에게 무슨 주제넘게 상담을 하고 대학생이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분들 따라온 이제 아이들을 도울게요. 아이들 공부 가르쳐 줄게요.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쳐 주다 보면은 같이 운동하고 놀아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편해진 거죠. 겪었던 거, 본 거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탈북 성인들은 어른들은 북한이 싫어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증오가 많이 쌓여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노를 담은 이야기들은 사실 저도 언뜻 처음에는 안 믿겨진 얘기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이제 본인이 더 심하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스스로 거부하던 상황이었는데 아이들이 본 공개 처형 얘기 그런 것들 보고 나니까 이게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많이 반성을 했죠. 충격적이기도 했었고 부끄러웠었어요. 첫 번째 그때 생각이 크게 바뀐 거예요. 들은 이야기들을 이제 알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만 하면 안 되겠다. 그럼 이제 글을 쓰게 되고 또 이제 이게 인권 침해 문제가 인권을 공부하게 되고 왜 이게 문제인지 그렇게 하다 보면 보고서를 쓰고 조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단체 활동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은 만류하는 일이지만 그런데 점점 이게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막 생기는 이유가요. 전 종교가 없어요. 어떤 뭐 믿음이나 신앙심 때문에도 아니고 그런데 동료들하고 같이 일을 한다는 게 좋았던 것도 있지만 사실 가장 컸던 거는 탈북민들한테 빚지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거나 만나거나 하면은 탈북민들이 처음에는 한두 분, 수십 명, 수백 명, 이게 수천 명이 된 상황이 됐을 때는요. 이분들이 자신들 끔찍했던 경험, 뭐 트라우마, 제 트라우마를 겪는 경험들 또는 얘기를 털어놓고 나면 밤새 불안할 얘기들까지 얘기를 다 해주시는데 왜 이걸 나한테 얘기를 다 들려주실까 생각해보면 믿고 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내가 당신 믿으니까 내 비밀스러운 얘기해줄게, 아픈 얘기해줄게, 듣고 말아주세요 상담이 아니었었어요. 듣고 조사하고 기록하고 알려주고 바꿔주길 바라니까 한 얘기잖아요. 그게 수천 명한테 얘기를 들었다는 건 사실 수천 명한테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상 약속을 한 거예요. 들려주신 얘기, 우리 기록한 얘기 가지고 가만히 있지는 않고 행동을 하든지 대신해서 얘기를 하든지 그분들이 어떤 더 어려움을 다시 겪게 됐을 때에 거들고 나서서 변호를 하든지 아무튼 이분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분들한테 오랜 시간 동안 약속을 했구나. 저희는 인권조사 기록 단체이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조사 기록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특히 더 하게 됐냐면 모든 인권단체가 인터뷰이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만나고 정보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책을 기록하고 보고서를 쓰고 같은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크게 작게 또는 일상에서 아니면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한다는 건 다 동일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단체들은 이제 캠페인,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뭘 해야지 이 운동이 더 힘을 받고 나갈 수가 있을까? 조사 기록을 다시 들여다본 거죠. 조사 기록을 하는 단체들은 사실 많아져야지 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예. 그런데 조사 기록을 한다는 게 어떤 부분을 더 바꿀 수가 있는가 생각을 하면 나중에 미래 법정에서 이런 기술적인 논쟁들이 벌어졌을 때에 또는 이제 가해자들이나 가해자들이 고용을 한 아주 유능한 변호사들을 고용해요. 가해자들이 고용을 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변호사들의 궤변을 이겨내고 법정에서 아주 날카로운 뭐 증언이나 진술을 하거나 하게 되기 위해서 짚어야 될 것들을 따져보기 시작하니까 많은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몰랐었구나. 아니면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많이 찾지 않았었구나. 그래서 하는 조사 기록의 목적이 실제로는 이제 책임 추궁을 정말 법정에서 이겨낼 수 있는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한 조사 기록들을 벌여야 된다는 게 선명해진 것이죠. 저희가 하는 조사가 처형과 그 시신들을 누가 처리했고 어디로 가게 됐고 현장을 찾는 작업들인데 범죄라는 것은 피해자들이 숱하게 많이 존재하고 나중에 법정에서 증언하겠다는 사람은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찾는 게 결국 가장 힘든 부분이 되는 거죠. 실종과 살해 같은 경우는 시신을 찾거나 그 기록을 찾아야지 되는데,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단계는 이미 국제사회가 공인한 문제이고, 이제 증거를 찾기 위한 준비 작업하는 것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일이고, 이 부분을 더 파고들자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매핑을 하자, 공간과 지리 정보를 찾아내 둬야지 된다. 나중에 발굴을 해야 되고 증거 훼손을 막아야지 되고, 그래서 그 증거들이 훼손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법정에 미래 이제 기소 단계부터 현장 수사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지켜줘야지 된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다. 개별 처음에 단체를 만들고 이런 매핑 작업을 시작을 한다라는 것을 알려졌을 때 많은 기자들을 만났었죠. 이제 언론의 보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도 보잖아요. 그러면은 예상을 했던 거였었어요. 통일 후를 대비하는 조사 기록들이다 라는 그런 이제 보도를 많이 보게 됐었어요. 이제 한 기자분께 보도를 해준다는 거 고맙잖아요. 그런데도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제가 입에 2시간여 동안 통일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통일이라는 단어로 생각을 했느냐 물었더니 아주 친한 기자예요. 기자도 역시 깨달은 거예요. 통일이라는 컨텍스트에서 얘기를 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자동적으로 이 일은 통일 이후에 실행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고정관념 갖고 있었던 거죠. 통일이 됐을 때만 실행될 수 있는 조사 기록이다라는 이 고정관념 바꾸는 게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의를 세우는 일이 통일이 전제 조건이 돼야지 된다. 통일이 됐을 때만 정의가 세워질 거라는 수동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이게 분단과 통일 강박관념에 가깝다는 거죠. 북한이라는 체제가 우발적인 사건, 우연한 사건으로 사람들이 대규모 저항이 일어나고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지도자들이 지금 이제 북한의 권력자들이 놀라서 지뢰 겁을 먹고 도피를 망명을 하고 권력을 놓고 탈출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주변 국가, 어떤 나라든지 주변 국가의 무력 충돌이 전쟁, 분쟁으로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 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 전환기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의를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서 정의를 세운다라는 과정이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작업까지 염두에 두고 조사 기록화를 해야 한다. 이제 활동을 하면서 보고서를 내고 또 이제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왜 우리가 분단 통일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게 아닌 경우에 대한 대비가 소홀했구나, 미진했구나 알리고 나면서 이제 몇 번씩 교류를 하고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머릿속에서 통일 강박관념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냥 이 조사와 기록 자체가 그 자체로서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하고 필요한 일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기자들과 언론들이 그만큼 중요하냐면은 대중들의 인식과 시간을 바꾸려고 하면 대중 강연을 열거나 학교를 찾아가거나 하는 일을 수천 번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영향력 있는 미디어의 기자들이 이런 개념 정립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기사를 쓰게 되면은 대중의 확산 효과, 인식의 변화 효과 누적적으로 굉장히 빠르고 클 수 있다는 것 때문이죠. 전환기정이라고 얘기했을 때 가해자 처벌, 피해자 배상과 구제, 그리고 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기관개혁 있지만 항구적으로 중요한 게 다음 세대들의 교육이에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끔찍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끔찍한 상황을 기록하고 싸우고 바꿔내고 힘을 썼던 사람들의 역사가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 계승이 돼야지만 재발이 되지 않는 것이죠.
끔찍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시 안 벌어지겠다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그 끔찍한 일을 해결하려고 뛰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몇 배의 노력과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봤을 때에 저 일이 다시 벌어지게 되면 미래 세대들이 우리 삶이 얼마나 끔찍해질 것인지를 절감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록을 한다는 걸 할 때는 보통 성공적인 어떤 일들, 성과가 있었던 일들, 보여주기에 뿌듯한 일들이 기록을 하지만 더 진지한 기록이라고 하면은 뼈아픈 기록들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이 운동이 얼마나 시련이 많았는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기록해줘야지. 그래야지 후대들이 보게 될, 교훈을 얻을 부분들은 아마 이 시련과 도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진짜 교훈을 얻게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